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주도 매드스쿨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아, 엊그제죠? 수능 보고, 수험 본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에 저도 시험 문제를 벗고 나서, 천천히 풀어봤는데, 지문도 짧고, 그다음에 많이 봐왔던, 문학 지문들이 나와서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지금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 80점 중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그 국어 영역에서 고난도 문제 나왔던 독서 지문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서 출제자의 시각이 어떻게 변천돼 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좀 가늠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국어 총평보다는 새롭게 수능을 준비하는,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어 영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선택 과목하고 그다음에 필수 과목이 좀 나눠진 첫 번째 수능 출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어 영역에서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 과목이 11문제, 그다음에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요. 엄밀히 따져보면 선택 과목하고 문학에서의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독서 풀 시간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택 과목하고 문학하고 합쳐진 28문제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1번부터 28번까지 이어서 푸는 훈련을 좀 하셔야지 실전에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고난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출제자의 시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나와서, 물리 파트가 나와서 학생들을 많이 곤혹스럽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고난도이긴 했지만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물리 파트, 지구학 파트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본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문과생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경제 파트에서 BIS 비율로 해가지고 바젤 협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간단한 공식이 들어간 경제 파트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2019년도, 2020년도 둘 다 좀 출제자들이 나중에 평가 곤혹스럽게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과생들에게 유리하고 문과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재수생, 다음에 현역, 문과생, 이과생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게끔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속되고 나서 올해 6월 달 평가원 문제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3번에 보시면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차한다,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나왔던 그 어려운 고난도 지문 속에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지문이었다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경제 물리 파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야말로 국어에서 요구되는 어느 어휘력을 통한 요약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출제자들도 문과생, 이과생에 치우친 그게 아니고 오롯이 국어의 어휘적인 능력, 그다음에 독해력, 추론을 요구되는 문제를 만들었을 거라 좀 예상이 됐어요. 그게 이 문제였고,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자, 아까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풀어보시겠지만, 자, 여기서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과정이 교차하고 그 다음에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이 되면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
요것이 인과적 과정으로 개념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하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사전 배경 지식이 없이 풀어야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들도 이 문제를 이번 6월 달에 평가원에 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문과, 이과, 그다음에 재수생, 현역생 가릴 거 없이 형평성을 위주로 한 국어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고3 재수생 여러분들 요번에 좀 곤혹스러워 하긴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거는 국어에서의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적용시킨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는 맞지만 학습량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진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적게 한 학생이나 여기서 요약만 잘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6월 평가원 문제하고 같이 실렸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까요? 예, 특별한 배경식 필요 없이 오로지 어휘력과 국어에서 요구되는 요약 힘만으로는 학생들의 변별력이 있었을 때 학습량이 많은 학생과 적은 학생을 구별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은 6월달 나온 시험 문제가 PCR 지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좀 살펴보실 게 수능 특강에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던 PCR 지문입니다. 변성, 결합, 신장.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건 PCR 그 DNA가 증폭되거나 복사되는 과정, 변성되고 결합되고 신장되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이렇게 지문이 주어진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뭐 실시간 PCR 개념까지도 같이 개념 정리를 해서 먼저 출제가 됐고 요것이 그 해의 6월 평가원에 그대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에 친절한 그림과 함께 그 과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림을 생략한 상태로 아까와 똑같은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 얘기는 너희들 공부했지? 학습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능력을 좀 이렇게 공부한 그 학습 능력에 따라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서 출제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올해 6월 달에 이 아까 나왔던 그 인과적 과정과 PCR 지문을 종합해서 보면 오롯이 국어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인과적 과정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이과, 현역하고 재수생 구분 없이 학습량을 통해서 변별할 수 있는 이 PCR 지문은 수능 특강에 연계된 걸로 심도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수능도 이와 같이 낸다고 하면 학습량이 많은 친구와 그러지 않은 친구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형평성에 대한 걸 맞추기 때문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중에서 연계된 지문을 자 이런 식으로 좀 불친절하게 혹은 좀 복잡하게 꽈서 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고 그걸 제가 9월 평가원 때 한번 저희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이번에 접해보셨겠지만 수능 완성에 나왔던 경제 파트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지문이 며칠 전에 출제했던 그 수능 문제에 연계된 수능 완성 지문입니다.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처음에 경상수지에 관해서 수지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흑자라든지 이렇게 경상수지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근환본위제, 고정환율제,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때의 변동환율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근본위제의 고정환율제. 이렇게 순서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던 어떤 각국의 환율 체제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좀 과정들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정환율제라는 것과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수능 완성에 실려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하게끔
만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며칠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수능 완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 나온 환율에 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브레텐 우주 체제 하에서,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자, 아까 봤던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환율 체제에 있어서의 평가 절하, 평가 절상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더라도 수능 완성과 꽤 많은 부분이, 수능 완성에서 꽤 많은 부분을 연계시켜서 좀 더 심도 있는 문제를 냈고, 뒤에 부분은 선생님도 생략해 놨는데요. 뒤에 부분은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많은 정보들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거를 문제지에 들어가서 추론하는 과정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종합하자면 제가 출제자의 시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는 지금 그 강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출제자들 그런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문과, 이과 치우치지 않고 재수생, 현역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범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보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난도 조절과 변별력에 있었을 때는 학습량의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실력을 구분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된 거에서 좀 더 심화되고 추로된 문제가 출제했을 거라고 이렇게 출제자의 시각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수능 특강하고 수능 연계 50% 연계된 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서 하나 여기서 강조할 건 뭐냐면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 뭐 그 기출 문제를 한 5개 정도 갖다 놓고 2회복, 3회복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선지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학습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출제 범위가 예상된 부분에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간에 이 독서 지문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하고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2월 수능 특강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 11개, 문학 다음에 17개 붙어있는 문제를 편집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한 40분 안에 푸는 훈련을 해주시고, 독서 파트는 경제, 다음에 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 수능 특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이 되신 부분은 미트까지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내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